안녕하세요. 방구석 여행 가이드 꼬블러입니다. 네, 이 나라를 상상하면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또 유명한 건 튤립, 수로, 풍차, 히링 등 오늘 떠나보실 나라는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일단 역사 속으로 빠져볼까요? 네덜란드는 원래 켈트족이 살던 땅이었는데 약 2000년 전에 로마가 이곳을 점령하자 켈트족은 로마화되거나 쫓겨났습니다. 로마는 이곳에서 길과 다리, 운하와 둑을 만들면서 네덜란드의 초석을 닦았고요. 약 400년 후에 로마가 약해져서 돌아가자 이 지역에 주로 살던 게르만족이 주인이 됩니다. 특히 게르만족 계열에서도 프랑크족, 프리센족, 섹슨족, 바타비아족이 대표적인데요. 이렇게 옛날처럼 여러 부족들이 듬성듬성 살면서 여러 도시국가들이 나타났고요. 그 중에서도 로마 카톨릭교를 받아들인 프랑크 왕국이 가장 강해졌고요. 800년에는 카를 대제가 로마 교황으로부터 황제로 임명받으면서 서로마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이로써 프랑크 왕국은 옛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거의 다 지배하게 됐습니다. 물론 네덜란드도 포함되었고요. 카를로스 대제가 사망한 후 아들인 루트비히 1세가 이어받지만 루트비히가 사망한 후 세 아들이 베르댕 조약을 맺으며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 가졌고 이후 메르센 조약으로 국경이 다시 바뀌었고 벨기에는 서프랑크, 네덜란드는 동프랑크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서프랑크, 동프랑크 세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덜란드 각 지방은 간섭받지 않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평야인데다 물길이 편리해서 방적 산업이 많이 발달했는데 특히 플랑드르 지방에는 영국, 스칸디나비아, 도이칠란트를 연결하는 무역 중심이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유럽 최대의 포도주 산지이기도 했고요. 플랑드르는 경제적으로는 영국, 정치적으로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영국의 에드워드 3세와 프랑스의 필리프 6세가 프랑스 왕위 자리를 놓고 싸우면서 프랑스가 플랑드르 지방을 공격했고 이에 영국이 플랑드의 수출이 어려워지자 프랑스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100년 전쟁이 시작된 거죠. 네덜란드 각 지방들도 영국 편에 섰고요. 자, 이제부터 인물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집중해주세요. 프랑스 안에 있는 부르고뉴 지방은 프랑스를 싫어해 영국 편을 들었고 네덜란드와도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플랑드르는 부르고뉴를 완전히 아군으로 만들기 위해 정략 결혼을 했는데요. 부르고뉴의 필리프 2세와 플랑드르 왕위 계승자 마르그리트 공주가 결혼한 것이죠. 이때부터 부르고뉴 왕국은 플랑드르와 합쳐져서 네덜란드를 지배하고 영국과 함께 프랑스를 점령하기도 하지만 프랑스 애국 소녀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결국 100년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이후 부부의 왕관은 필리프 3세 샤를 이어 마리가 이어받게 되고 마리는 프랑스와 앙숙인 나라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와 결혼합니다. 이로써 오스트리아 제국,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막시밀리언 1세는 부르고뉴와 네덜란드까지 지배하게 됩니다. 막시밀리언 1세의 아들과 딸 모두 에스파냐 왕가와 결혼했는데 에스파냐 황태자 후안이 사망하고 이사벨 여왕까지 사망하자 후아나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하지만 2년 후 남편 필리프가 젊은 나이로 죽자 상심하여 광녀가 되었고요. 후아나의 아들 카를이 에스파냐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가 바로 오스트리아 황제와 신성로마 제국 황제인 카를 5세이자 에스파냐 왕 카를로스 1세이죠. 이렇게 합스부르크 가문은 오스트리아 제국, 신성로마 제국, 부르고뉴, 네덜란드, 에스파냐, 그리고 남미에 있는 식민지까지 세계 최대 영토를 지배하게 됩니다. 카를로스 1세는 네덜란드 지방인 켄트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특히 네덜란드에 애정이 각별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마틴 루터의 주도로 1520년대 종교개혁이 불자 더욱 격노하며 탄압했습니다.
그래도 각 주의 대표는 네덜란드인이 뽑게 하는 등 어느 정도 자치는 허용했습니다. 이후 병들고 쇠약해진 카를로스 1세는 합스부르크 왕가를 둘로 분립했고, 뒤이어 에스파냐의 왕이 된 필리프 2세는 네덜란드 지방을 더욱 탄압했는데요. 이복 동생 마르가리타 공주를 네덜란드 총독으로 보냈고, 네덜란드인이 특히 싫어했던 아라시 지방 주교를 총독 고문으로 임명했고, 또 네덜란드에 군대를 투입해 무섭게 탄압했습니다. 네덜란드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죠. 과한 세금을 걷어가는 것에 대한 불만,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독립군을 결성하고, 빌럼, 호르네, 에흐몬트가 독립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교회를 습격하고 마리아상 장식을 때려부시는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났고, 펠리페 2세는 더욱 화가 나 잔혹한 장군 알바공을 보내 무자비하게 죽이고 고문했습니다. 호르네, 에흐몬트는 모두 처형당하고 빌럼만 겨우 살아서 남았습니다. 빌럼은 1568년 자주독립 요구, 종교와 자유를 위한 선언을 하고, 이때부터 80년 전쟁이라도 불리는 독립전쟁이 시작됩니다. 이후 빌럼의 아들 마우리츠가 독립전쟁 지도자가 되어 이미 에스파냐에게 굴복당한 남부 10개 주는 그대로 두고 네덜란드 7개 주만 통합해 통일 네덜란드 연합을 선포해서 오늘날 네덜란드, 벨기에의 국경이 나뉘게 되었죠. 기다리다 보니 기회가 나타났습니다. 신흥해양국 영국이 에스파냐와 해양 패권 전쟁을 한 것인데요. 네덜란드는 영국과 동맹을 맺고 에스파냐의 아르마다 함대를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1600년경엔 에스파냐 군대를 벨기에 쪽으로 모두 몰아내고 둘 다 싸움에 지쳐 12년간 휴전하기로 합니다. 이것은 압제자와 싸워 이긴 최초의 시민혁명으로 프랑스 시민혁명보다 180년이나 빨랐습니다. 이제 17세기 네덜란드의 황금기가 시작됩니다. 일단 종교 박해를 받던 신교도들, 유대인들이 해방의 나라 네덜란드로 도망쳐 왔는데요. 유대인은 금융으로, 신교도는 무역으로 발달돼 있어 부를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 최강 해군력을 바탕으로 각국의 무역 기지를 세우고 후추, 설탕, 차 등을 독점했고, 호주, 뉴질랜드를 발견했고, 지금은 뉴욕이 된 곳에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마을을 세웠고, 인도네시아도 식민지로 만들어놨습니다. 12년간 휴전이 끝나고 에스파냐와 다시 전쟁을 했지만, 에스파냐는 유럽 전역에서 신교, 구교로 갈려져 버렸던 30년 전쟁으로 이빨이 많이 빠져 있었고, 결국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독립이 인정되었고, 신교도의 종교 자유도 허용되었습니다. 드디어 80년에 걸친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끝났지만, 네덜란드의 부강을 질투하던 프랑스 왕 루이 14세, 영국의 호국경 올리버 크로멜이 쪼여오기 시작합니다. 크로멜은 강력한 해군을 건설한 후에 항해 조례를 발표하는데요. 영국과 영국 식민지의 물건은 영국 배로만 실어와야 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당시 네덜란드는 세계 1위 무역국가로서 거의 모든 무역선을 담당했고, 영국도 큰 시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했고, 영란 전쟁이 발발합니다. 네덜란드가 영국과 세 차례 싸우고 비틀거릴 때 야심 많던 프랑스 태양왕 루이 14세는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벨기에의 소유권을 조장했는데요. 당연히 네덜란드는 반발했고, 분란 전쟁이 2차례 일어나면서 네덜란드는 쇠퇴길을 걷습니다. 식민지도 많이 빼앗기고 무역도 영국에 눌려 약소국이 되어갔죠. 거기다 프로이센과 러시아가 엄청 커지면서 더 이상 강대국 틈에 낄 자리도 없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 시대 때는 네덜란드의 자주 독립을 인정하는 대신 나폴레옹 동생 루이를 네덜란드 왕으로 모시라고 했는데, 네덜란드인이 거세게 반발하자 아예 주권도 빼앗고 프랑스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1810년이니까 한일합병이 있기 딱 100년 전 네덜란드도
비슷한 일을 당했네요. 비록 3년뿐이지만요. 곧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해 귀향을 가게 됐고 연합국들은 빈 회의에서 네덜란드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벨기에까지 네덜란드의 통일 네덜란드 왕국으로 묶어버린 겁니다. 이미 독립전쟁 때 에스파냐에게 굴복한 벨기에는 약 250년간 분리되어 살아왔는데 당연히 벨기에는 독립하려 했고 네덜란드는 이를 탄압했습니다만 결국 연합국은 벨기에의 독립을 인정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는 나치가 영국을 침공하기 위해 네덜란드를 점령했습니다. 연합군이 네덜란드에 상륙하면 바로 독일을 공격할 테니까요. 2차 대전 후에는 인도네시아가 독립하려 하자 네덜란드가 이를 탄압하여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으로 이어졌지만 유엔의 중재로 인도네시아도 독립하게 됩니다. 이제 역사는 여기까지만 하고 네덜란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덜란드는 약 10,000년 전까지만 해도 영국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둘을 이어주던 땅을 도고랜드라고 했는데 노르웨이 해안에서 거대한 산사태가 일어나 쓰나미가 도고랜드를 완전히 침몰시켰습니다. 영국은 졸지에 섬나라가 되었는데 네덜란드라고 그저 태평했을 수는 없겠죠. 많은 영토가 물에 잠겨버린 네덜란드는 오래전부터 늪지에서 물을 빼내는 노력을 시작했는데요. 약 2000년 전 프리지아 부족이 진흙으로 테르프라는 방파제를 만들고 로마인은 뚝과 수로를 만들어 오늘날 매립과 간척 사업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11세기에는 네덜란드 북부에 풍부히 매립되어 있던 연료, 토탄이 발견되었고 무분별하게 채굴을 한 결과 수백 개의 호수가 생기며 더욱 홍수에 취약해졌습니다. 또 농부들은 경작지를 넓히기 위해 배수로를 통해서 물을 빼냈는데요. 1740년경부터는 풍차를 이용해 물을 뺐습니다. 네덜란드 하면 풍차가 떠오르시나요? 풍차는 13세기 때 페르시아로부터 전해졌고 이후에 지중해식 풍차도 도입되어 곡식을 빻고 암석을 연마하고 나무를 자르는 데도 사용됐고 심지어 날개의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결혼, 아기 출산, 부고 등 마을의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고인의 성별과 나이를 표시하기도 했다네요. 이런 풍차가 18세기 들어 배수하는 데 사용되어 전성기를 맞게 된 거죠. 산업혁명 전에는 1만여 개 이상이 있었는데요.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풍차는 점점 사라져갔고 지금은 1000여 개의 풍차만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덜란드는 홍수를 막기 위해 그리고 농사지을 땅을 위해 방조제를 만들고 간척 사업을 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땅을 넓히기 위한 자위더제의 간척 사업과 홍수를 막기 위한 델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700년 동안 노력한 결과로 현재 국토의 6분의 1이 간척 사업으로 만들어진 땅이라고 합니다. 암스테르담 또한 댐을 막아 지은 도시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국토 약 4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은 네덜란드는 낮은 땅이라는 뜻으로 네덜란드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S가 붙여 있는 이유는 운하들이 많다 보니 땅의 모양이 마치 섬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이제 네덜란드의 상징을 볼 건데요. 18세기 때 물을 퍼낸 도구는 풍차였고 물을 퍼낸 후 흙으로 메워진 땅은 평평해서 자전거가 다니기 최적화되었으며 비도 많이 오고 질척이는 밭에서 농부들은 두꺼운 나막신이 필수였고 개간지의 침척도에서 잘 자라는 화초가 바로 튤립이었으며 수분 머금은 풀을 마음껏 먹고 자란 소들은 신선한 우유와 치즈를 주었으며 그 우유를 마시는 네덜란드인은 거인되었고 유제품, 농산물의 수출 대국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중에서도 암스테르담은 개간된 땅의 중심지인데요. 이 좁은 집들은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암스테르담은 땅이 귀하니 집 면적을 비례해 세금을 걷었고 때문에 집이 좁고 높게 지어집니다. 하지만 대문이 좁아 커다란 가구를 들일 수가 없었고 이에 지붕에 이렇게 도르래를 설치한 후 물건을 끌어올려
창문을 통해 집어넣습니다. 이때 건물이 평평하게 서 있으면 물건이 벽에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기울어지게 설계한 것이죠. 또 개척한 땅인 만큼 지반이 약해 집들이 서로 기대게 만들어졌고, 햇빛이 귀한 네덜란드에서 채광을 극대화하기 위해 창문을 크게 만든 것도 암스테르담 집의 특징이죠. 자, 그럼 네덜란드 사람들에 대해 한번 볼까요? 네덜란드인은 대체적으로 관용, 자유, 실리, 평등, 검소 같은 단어로 대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 시기 칼뱅주의의 영향을 받아 본인이 떳떳하다면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솔직하고 직선적인 편이고, 약소국이었던 네덜란드가 에스파냐의 끝까지 저항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의지가 엄청나고, 유럽 각지의 신교도와 유대인을 받아들였던 것에서도 관용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드원이라는 단어는 참다, 눈 감아주다를 뜻하는 말로 네덜란드의 자유와 관용을 위해 눈 감아주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동성애, 안락사, 낙태, 매춘, 마약을 합법화하는 등의 진보적인 사고가 헤드원에 포함됩니다. 또 네덜란드인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모든 행위는 눈 감아주고, 대부분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관심도 없다고 합니다. 동성애는 1810년부터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용인되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세계 최초로 2001년에 동성애를 합법화했죠. 2002년 최초로 안락사법을 시행하기도 했으며, 해마다 6,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안락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1984년 최초로 낙태를 합법화한 후 전적으로 임산부의 판단에 따른다는데요. 낙태 시술 비용 또한 국가에서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2000년 매춘 금지법을 모두 폐지했는데요. 네덜란드의 매춘부들은 일반 직장인과 같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세금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에 합법화는 실패했으며 인신매매, 마약 등의 범죄 조직이 개입되어 있다면서 매춘을 제한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약의 합법화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아닌 이미 중독된 네덜란드 국민에 한해서 정부에 신고를 한 뒤 합법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의사나 약사에게 정량의 마약을 공급받고 조금씩 마약을 끊게 한다는 취지예요. 그 외 일반인에게는 원칙상 모두 불법이지만 실제로는 관용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5g 미만의 소프트 마약은 봐준다고 합니다. 싱가포르가 마약 거래를 처형으로 다스려 아예 쳐다도 못하게 하는 것에 비해 네덜란드는 마약 중독자들도 괜찮으니 정부 통제하에만 두자는 취지가 대조됩니다. 또 종교는 가톨릭 30, 개신교 20, 이슬람 6, 무교 40%로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개신교 국가였던 네덜란드는 현재 보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자유분방한 도시가 되는데요.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로 보장하는 관용정책이 중심에 있습니다. 또 네덜란드인은 총리도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부자도 명품을 잘 안 쓸 만큼 검소하고요. 또 키가 크고 또 키가 큽니다. 대체 왜 이렇게 키가 클까요? 그 이유를 100% 설명할 수는 없지만 유기농과 유제품 음식을 잘 챙겨 먹고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전과 어렸을 때부터 수영, 자전거, 러닝, 운동을 많이 하고 일찍 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150년 전만 해도 네덜란드 평균 키가 다른 유럽 나라들과 비슷하거나 더 작았었는데 150년 동안 평균 키가 20cm나 커졌습니다. 자, 이제 신나는 축제를 한번 가볼까요? 새해 첫날 차가운 바다에 입수하는 이벤트는 기본이고요. 카니발은 카톨릭에서 사순절이 오기 전 약 일주일간 즐기는 축제인데요. 네덜란드 북쪽에선 하지 않고 가톨릭의 뿌리가 깊은 남쪽에서만 카니발을 한다고 해요. 가장 규모가 큰 지역은 마스트리흐트입니다. 3월과 5월 사이 큐케노프라고 불리는 튤립 축제가 있는데요. 튤립은 약 400년 전부터 터키에서 들여와 재배했고 튤립의 희소성과 아름다움에 반한 사람들이 튤립에 과열 투자를 해
한때 국은 하나가 집값 하나에 달하기도 했었습니다. 1950년에 처음 개장한 큐켄호프는 700만 개의 꽃구근과 800개에 넘는 튤립 종류를 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한 해 약 90억 송이의 튤립을 재배하고 70% 이상을 전 세계로 수출합니다. 4월에는 왕의 날이 열리는데요. 현재 네덜란드 왕실은 독립전쟁을 이끈 오라니에 나사운 가문의 오라니공 빌럼의 후손들입니다. 현재 빌럼 알렉산드르가 국왕이고 왕비는 막시마 소레기에타입니다. 사실 둘이 결혼할 때 막시마의 아빠가 70년대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자 비델라 정권에서 적극적으로 도왔던 호르헤 소레기에타라는 이유로 반대가 심했었는데 막시마가 왕비가 된 후 공무와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인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전에 있던 율리아나 여왕, 베어트릭스 여왕 또한 나치 전력이 있는 독일 왕자와 결혼을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왕의 날에는 사람들이 오렌지색의 옷, 액세서리를 하고 거리에 나와 노래를 즐기고 또 플리마켓이 열립니다. 오렌지색을 좋아하는 이유는 네덜란드의 왕가 오라니에 나사우에서 오렌지를 따온 거고요. 12월 5일은 신타클로스 데이인데요. 네덜란드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는 날이 1년에 2번 있다고 합니다. 산타클로스가 실제로 존재했던 분인 거 아시나요? 4세기 터키 지역의 대주교였던 니콜라스는 자신의 재산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몰래 도왔습니다. 특히 자기 생일인 12월 6일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줬는데 이 성 니콜라스를 네덜란드 발음으로 신터클러스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가 미국으로 진출했을 때 신터클러스가 산타클로스라고 영어식으로 바뀌었고 미국 정치 풍자 만화가인 토마스 네스트가 그려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코카콜라 회사에서 자신들의 기업 이미지로 심어놓으며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신타클로스 생일 전날에 네덜란드에선 큰 축제를 한답니다. 신타클로스는 검은 피트와 함께 스페인에서부터 배를 타고 와서 네덜란드에 도착해 착한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나쁜 아이들은 보따리에 싸서 스페인에 데려간다고 합니다. 특히 이 검은 피터는 맡은 게 악마 역할인지라 일부에서는 흑인 차별이라는 시선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피터가 검은 이유가 굴뚝을 타다가 그을려서 그런 거라고 믿으면서 자란답니다. 이 검은 피터는 성 니콜라스 주교가 자신이 억울하게 사형당할 뻔했을 때 구해줘서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선물 배달을 돕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자루 안에 페이퍼 노튼이라는 계피맛 과자를 담고 다니며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머드마스터스에 참가하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또 네덜란드에 가면 프란스 할스, 렘브란트, 베르메르, 방고흐의 작품을 볼 수가 있고 안네 프랑크가 2년 동안 일기를 쓴 곳도, 오드리 헵번이 신발 속에 서신을 숨긴 채 검문소를 통과해 로테르담에 갇혀버린 영국 낙하산 부대원을 도운 곳도, 거스 히링크의 고향도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축구는 1974년까지 월드컵 본선에 한 번도 진출하지 못했을 정도로 처음부터 축구를 잘한 건 아닌데요. 리누스 미헤스가 아약스 감독으로 있었을 때부터 했던 포지션 스위치 전략을 크루이프 선수와 토털 풋볼이라는 새로운 축구로 구현해내면서 월드컵 준우승을 차지하고 승승장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치페이 할 때 더치가 네덜란드를 뜻하는데요. 16세기, 17세기 영국이 네덜란드와 전쟁을 하면서 부정적인 말들을 더치를 사용해서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Let's go Dutch, 우리 그냥 네덜란드인처럼 정 떨어지게 각자 계산하자, 이런 뜻으로 말이죠. 그래서 더치페이는 사실 네덜란드인을 비꼬는 표현이었네요. 네덜란드에서는 이 표현을 반대로 긍정적으로 사용해서 Dutch treat 하면은 내가 대접한다는 의미가 있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생일 때 생일 당사자가 케이크나 간식을 사서 나눠 먹는데요.
이런 것들을 더치 트릿라고 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산타클로스, 쿠키, 와플, 보스 같은 단어 또한 네덜란드어에서 기원했다고 합니다. 이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이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탄자니아로 가볼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이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탄자니아에서 뵙겠습니다. 안녕.